오늘 수업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수업 하기 전에 이거 여러분 아재 퀴즈 하나 시작하려는데 답 아시죠? 코리안 아재 퀴즈 몰라요? 이거는 약간 색채 심리 쪽이잖아요. 어, 네, 죄송합니다. 예, 자동차 키 이해 다 되셨죠? 네, 예, 아침을 깨우는 아재 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 성격을 알기 힘들죠? 본인 성격 어때요? 왜 안 좋아? 그래? 근데 보기 좋아 보이는데? 어, 잘 몰라요. 남을 아는 거는 쉽나요? 이 친구 아세요? 본인 성격 어떨 것 같아? 관심 없어요? 착할 것 같다고 하잖아. 이게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성이란 이야기를 중심으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책이 꽤 유명했는데 왜 얼룩말은 이제 위장 장애가 없을까? 왜 없을까요? 얼룩말의 생각의 범위는 되게 짧아요. 얼룩말이 옆에 있는 얼룩말하고 비교를 하나요? 비교를 안 해요, 사실. 이 사람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민 많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집을 지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그쵸, 이제 학위 과정. 근데 학위 과정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도 벌써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이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 이 얼룩말이나 이런 뭐 하위라고 보긴 하지만은 저기 뭐 다른 동물 체계에선 장기적 생각을 안 해요.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직장을 가지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위장장애예요. 위장장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위장장애 없어요? 위장장애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얼룩말 정도의 고민을 많이 하면 위장장애부터 생겨요. 이런 그래서 이거 함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장기적 생각과 단기적 생각을 같이 하고 상대적 생각과 절대적 생각을 같이 하는 거죠. 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인간은 되게 복잡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고스트는 아니니까. 이 어려워요, 사실. 제가 상담 심리학 수업을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C 플러스를 맞았어요.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교수님이 상당히 미안해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하나만 배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게 사람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안 좋은 쪽으로도. 무섭죠.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은 정말 변동성이 커요. 안 좋은 쪽으로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요. 특히 상담 심리나 범죄 심리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스토리들이 많은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보면 연쇄살인마들, 그죠? 여러분 유영철 사건 넷플릭스나 이런 OTT 플랫폼에서 많이 다뤘는데 놀랍죠. 이렇게 무서운 사건들이 실제 일어나고 지금도 유사 사건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상호 감독님이 만든 초기 애니메이션인데 둘 다 저는 추천을 상당히 많이 해요. 사실 인간이 가지는 독특한 독특성이 바로 종교와 커뮤니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고 요즘 나온 작품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 사이비는 종교에 대한 거고 요거는 이제 경쟁 사회에 대한 것인데 상당히 의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소비자 심리는 또 광고 심리는 사회 심리의 서브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가 몇 명 있죠? 전 세계에 한 70억 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 70억 명이 정말 다 다른 나이테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다르잖아요, 그죠? 이걸 주관성이라고 그래요. 개별자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둘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sisters 시스터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지만은 기분 나쁘진 않죠. 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마케팅에서도 걸려요. 사람이 다 다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소통할 수 있죠, 소비자하고?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하이퍼 마케팅에서 개별화되어 있지만은 다 달라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간주관성이에요. 뭐냐면은 개별자는 다르지만은 비슷한 유형들을 묶어내고 그 사람들의 공통성을 찾는 거를 간주관성이라 불러요. 이해되시죠? 이게 어려워요. 빅데이터가 해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산이 커서 그래요. 변산이란 variance, 변동성이 큰 거죠. 예측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정치 예측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누가 지도자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트럼프가 처음에 선거에서 이겼을 때 그때 트럼프가 이긴다고 예상한 빅데이터 전문가 거의 없었어요. 이겼잖아요, 2번이나. 그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측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터가 필요해요. 자, 상대성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부자 같아 보이는데? 부자? 땅콩 샌드를 이렇게 많이 먹은 부자 아니에요? 부자는 뭘까요, 그러면? 부자? 보기에는 밀리언이어처럼 보이는데 테무의 슬로건 아세요? 테무 여러분 쓰십니까? 테무 중독 때문에 쓰레기가 집에 막 장난 아니게 쌓여 있어요. 저도 이제 좀 안 살려고 하고 있어요. Shop like a millionaire. 밀리언이어처럼 쇼핑하세요가 테무의 슬로건이죠. 예, 보면은 100억 원이 있어야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100억 원 큰 돈이죠, 그죠? 100억 원 있습니까? 근데 부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부자예요? 그럼 자기가 부자 아니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부자일까요? 그럼 모두 가난한 걸까요? 이게 상대성이에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 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선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어요. 여기 한국의 부자라도 중국의 부자에 비하면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마켓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부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죠. 이게 어려운 거죠, 상당히.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진 않아요, 사실은.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에요. 애플을 상당히 좋아하는 아저씨죠. 부자인 온이 10명 중에서 20%, 30%만이 자기를 부자라고 느끼고 있어요. 놀랍죠? 이게 상대성이에요. 여기서 제가 10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물론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날 부자라고 막 느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다른 컨텍스트로 가면은 부자로 느끼지 않죠?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해서 이제 대학원에 왔더니 대학원에 갔더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 교수가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교수가 됐더니 더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또 열심히 했더니 그 위엔 또 많이 있죠. 이거 상대성이에요. 그죠? 예, 보세요. 이제 그 상속세 상당히 논란이 많죠. 상속세율이 지금 높잖아요. 그죠? 낮추자는 의견들이 많아요. 사실 이 부자는 세습이 되죠. 과거에는 권력이 세습이 됐어요. 우리 노스코리아 보세요. 이 3대째 권력을 세습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신 지금 권력 세습은 안 돼요. 공식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는 세습이 되어지죠. 거기에 과세를 하고 있고 과세자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죠?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하는 부분은 간주관성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비슷한 세그먼트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소통을 할 것인가가 문제죠. 예. 그런데 이 세그먼트는 세습되고 있어요. 사실은 명백하게 세습은 안 되지만은 비공식적인 루트로 세습이 되죠. 예, 그거를 아비투스라고 그래요. 이 문화자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흔히 유튜브에서 이제 부자 유튜버도 있잖아요. 너도 이렇게 하면은 1년에 얼마 벌 수 있어.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저도 가끔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아비투스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자의 커뮤니티에 들어가려면은 부자처럼 옷을 입고 부자처럼 행동하고를 넘어서 부자의 문화자산을 가져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브루디웨라는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론을 해야죠. 누가 어떤 타겟, 어떤 세그먼트에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는 그들의 인컴 수준, 그러니까 소득 수준, 사는 지역, 플러스 문화자산을 또 알아야 돼요. 어렵죠? 보세요. 같은 부자가 있어요. 다 100억을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자산이 없는 부자는 그 클럽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영국을 보죠. 영국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긴 젠틀맨스 클럽이 있어요. 젠틀맨스 클럽은 내가 돈이 있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3명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 클럽의 인원들이. 물론 젠틀맨스 클럽에 여성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아는 킹스맨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자산을 가진 부유층에 들어가는 거죠. 흥미롭죠? 그 클럽을 타겟팅한 여러 가지 마케팅도 생기고 있을 정도예요. 한국도 아마 그 사회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그 사회로 이양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의 타겟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여지가 있어요. 자, 이제 상대성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광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상대성을 알면은 광고 집행이 쉬워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성 알기 정말 어려워요. 개별자도 어렵고 이거를 묶어 놓기는 더 어려워요. 제가 이 아저씨는 중국에 있는 할아버지래요. 핸드폰을 막 달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 내비게이션 4개인가 있는 아저씨를 봤어요. 하나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하나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비디오를 정말 많이 봤어요. 과거엔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운받아 보는 게 아니라 비디오 렌털샵에 가서. 기억나요 혹시? 경험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빌려봤었어요. 그때 비디오 가게에서 TV를 3-4대를 보고서 여러 가지 영화를 같이 보는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콘텐츠에 대한 열망이 상당해요. 또 매체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죠.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커뮤너스, 공유라는 데서 있다고 해요. 저는 공유 영화배우가 성공한 것도 이름이 좋아서 그렇다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 커뮤너스를 만드는 핵심은 콘텐츠랑 미디어예요.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지금은 대면으로 보면 대면, in-person, 미디어로 이야기하면은 mediated,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고는 원투원일까요? 미디에이티드일까요? 미디에이티드예요. 근데 제가 과거엔 이런 게 있었어요. 문 두들기고서 책 사라고 이러는 경우 있었거든요. 지금도 강남에 가면요, 근처에 가는 학생들이 그 디자인 학생들이 문 두들기고 그림 파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원투원이죠. 근데 광고는 대부분 미디에이티드, 특히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인스타그램 보다가 어우 옷이 너무 예뻐 딱 사가지고 입었는데 안 이쁘네 그러고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흥미로운 학문이에요. 보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그먼트 자체를 보세요. 인터널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조직 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뭐 사보 같은 거 만들죠. 매거진. 그래서 회사에서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있죠.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왜냐면 회사도 고객이니까 일종의. 그리고 여러분 개인 안에 개인도 이너 보이스가 있죠. 한 6만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갈까 말까, 수업을 들어올까, 잘까, 영화를 볼까, 누워 있을까, 막 계속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부를 더 할까 말까, 그죠? 그 안에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죠.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은 우리 조직의 밖에 있는 사람한테 소통하는 거죠. 그죠? 포멀 커뮤니케이션은 특정 형식을 갖춘 거예요. 인포멀은 우리가 잡담하고 이런 거는 인포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하향식, 위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또는 상향식도 있고 평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이애고날은
서로 대화 형식으로 하는 다이애고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 광고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상당히 넓은 분야죠. 과거의 소통 방식은 정말 좀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펜팔 해본 사람 있습니까? 펜팔? 펜팔. 없어요? 펜팔 안 해요? 펜팔이 뭐냐면은 누구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진짜 하드 카피 레터를 쓰는 거죠. 펜팔 안 해봤어요? 과거에 초등학생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편지 써주기 이런 거 했는데 기억나시세요? 하기 싫어했죠, 그죠? 국가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아저씨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쓴 적 있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있었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펜팔 같은 거를 썼던 기억이 나요. 제 글을 잘 쓰거든요. 그 펜팔 했을 때 어떤 여성분이 저를 면회온 적도 있었어요. 스고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롱타임 어고에. 소통 이야기를 했죠. 광고 이야기를 하죠. 광고는 advertise는요. 의견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돌리는 게 advertise예요. 라틴어에서 대부분 영어는 라틴어 기반이니까 중국어로는 광가오, 그죠? 널리 알리다는 거죠. 근데 그 라틴어 어원이 더 좋아요. 이걸 좋아하는데 이쪽을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게 세 가지가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광고 명사를 얘기하는 거는 advertising. 먼트라고 돼 있으면 광고물. 내 광고를 뭐 써가지고 카피를 써서 만든 건 광고물이죠. 커머셜은 방송 메시지를 커머셜이라고 해요. 보면은 선전과 광고는 완전 달라요. 근데 뭐 보면 잘못해서 선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주에는 이제 저거죠. 그 정치적인 집단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 선전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인테그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다 비슷한 용어예요. 기본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간 주관성을 파악해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 우유를 안 먹어요. 우유 정기적으로 드시는 사람 있습니까? 우유. 왜 우유를 먹어요? 건강하니까. 왜 두유를 먹어요? 커피 먹으면 안 돼? 위가 아파. 나도 아파. 예, 위 아픈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왜 이아시스를 먹었어요? 그 물. 이아시스인가? 그게 크리시스예요, 뭐예요? 아이시스. 죄송해요. 제가 학교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아시스랑 막 혼동될 때가 있어요. 왜 그 브랜드를 골랐어요? 삼다수를 안 먹고 그냥 고른 거잖아요, 그죠? 이 많은 제품들, 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면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죠? 이게 애드버타이즈죠.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정의가 많은데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할 때는 인쇄 매체를 통한 세일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뭐 소셜 미디어니 막 여러 가지 쓰잖아요. 매체가 다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가 않죠. 제일 많이 쓰는 얘기는 이거예요. 명시된 광고주. evident advertiser예요. 왜냐면 광고주가 돈을 페이하지 않으면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광고주가 내가 되는 경우도 있죠. 또는 외부의 용역을 받았을 때는 에이전시, 광고 대행사가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설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advertise랑 비슷해요. 방향을 바꾸는 거죠. 마음이나 행동을 change mind and behavior.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거죠. 이해되시죠? 담배 피는 사람을 담배 안 피게 하는 거 설득이죠. 이걸 공익광고, 공익광고라고 하죠. Public Service Announcement. 이해되시죠? 이제 광고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인플루언서 광고인가요? 광고예요. 근데 광고 통계에는 안 들어가 있죠. 보세요. 인플루언서는 바꾸잖아요. 마음을. 여러분 인플루언서 있습니까 여기? 왕홍들? 왕홍? 왕홍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뭐 홍대 가니까 막 그 신발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죠. 이제 메가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도 팔로워 수에 따라서 막 분류를 하기도 해요. 나노, 마이크로, 매크로, 뭐 메가 인플루언서로 구분을 하기도 하죠. 광고죠. 이제 광고가 되어가고 있죠.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정치에서도 인플루언서의 영향은 엄청나지고 있죠. 예. 뭐 이런 것들 다 라이브 커머스도 역시 광고일까요? 광고예요. 근데 광고가 우리가 아는 영역 이상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비즈니스 전체를 움직이고 있기도 해요. 지금은 대부분 제 생각은 광고에 이름을 쓰진 않지만은 콘텐츠의 절대 다수는 광고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죠? 교수의 강의조차도 광고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대부분 유튜브를 보세요. 강의를 좀 올려요. 결론은 뭐죠? 책 사라는 거죠. 그죠? 부자되기 강의를 해요. 결론은 뭐죠? 더 많이 배우려면은 와서 들으라는 거죠. 광고가 되어가고 있죠. 광고의 규모가 세계 광고의 가장 큰 비중은 어디가 차지할까요? 미국이 차지하고 있죠.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2등은 어디죠? 중국. 3등이 일본. 한국은 몇 등이죠? 럭키 세븐 7등이에요.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의 광고비를 가지고 있어요. 대충 16조, 17조 정도입니다. 광고의 비용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인플루언서를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광고의 비용은 국가의 국력을 정확히 대변해요. 광고비를 많이 쓴 나라일수록 자본주의가 발전했다고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광고는 뭐라고 불리죠? 자본주의의 공기라고 불립니다. 광고라는 부분이 좀 매력적이죠. 비즈니스 면에서. 보면 마케팅 입장에서 보는 게 있고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보는 바가 있어요. 광고는 아트 앤 사이언스의 결합체예요. 그래서 매력적이죠. 왜냐면은 물건 사라고 하면 사람들 안 사잖아요. 그죠? 거기 예술을 더했을 때 팔려요. 왜 사람들이 샤넬을 막 사고 그 많은 돈을 줄까요? 가방이어서? 가방은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사잖아요. 거기 예술이 들어가면은 가격은 뭐 1,000배, 10,000배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케팅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비대면적으로 제시되는 뭐 유료 형태의 세일즈 에포트다, 세일즈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봤을 때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통제된 명시적 정보 및 설득이다 이렇게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개가 결합되어 가고 있고 둘 다 중요해요. 한때는 예술이 중요하다고 믿었고요. 한때는 사이언스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그 수요 창출이라고 하면 세일즈 중심이었어요. 광고의 역사는 몇 년 됐을까요? 현대 광고는 100년이 좀 넘었어요. 얼마 안 된 학문이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욕구로 옮겨가고 있어요. 과거에 물건을 못 팔면 광고가 아니었어요. 실제 그리고 신문에 나오거나 TV에 나오면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TV에 나왔다고 막 사러 가요? 안 사러 가잖아요. 그죠? 욕망의 전환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패러다임이 변화가고 있고 설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설득은 영어로 persuasion, 그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거죠. 이해되시죠? 광고에는 많은 이제 그룹들, 스테이크홀더라 부르죠. 이런 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그룹도 있고, 그죠? 인쇄, 재판,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생산하는 사람들, 크리에이터스죠. 광고를 만드는 사람,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이런 분 있죠. 그 다음에 유통을 하는 그룹이 있고요. 대행사들, 그리고 이걸 생산하는 그룹들, 보면은 이제 리서치를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스페이스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대한 산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식으로 아시면 좋고요. 이 보면은
금연 공익 광고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볼 여지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되게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아요. 광고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요. 첫 번째는 기부 광고. 여러분 돈 내요?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거. 보면 초록 우산 재단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막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막 어디에 있는 소녀는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이런 거 돈 내봤어요? 계속 내고 있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남의 주머니에서 기부금을 받아내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어려운 공익 광고예요. 특히 제일 어려운 거는 금연, 마약은 라이징 토픽이죠.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청소년들은 두려운 게 없어요. 본인을 불사신을 믿고 있어요. 그죠? 마약 먹으면은 아프다. 인생 망한다 이러면요. 망하라지. 그것도 먹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건강하잖아요. 그죠? 조금 나이가 30대만 넘어가면요. 몸이 아파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느끼는 분들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찌뿌둥한 게 기본이에요. 근데 청소년들 보세요. 밤을 새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공익 광고들 했던 것 중에 노담 캠페인을 잠깐 보도록 하죠. 대학생도 담배를 많이 피고 특히 여성 흡연 인구가 늘고 있어요. 이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우리 담배부터 하나 피고 있어. 그쪽도 노담이신가 봐요? 모태노담이에요. 아, 이거 베르가모시네? 그런 것도 다 느껴져요? 혹시 첫 수업 때 그 흰 코트에 모자 쓰고 맨 앞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그랬던 것 같아요. 알려드릴게요. 잠깐 1초. 노담이 능력이 된 새로운 종의 출현. 노담 사피엔스. 어때요? 네, 여러분들보다는 좀 에이징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감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노담 캠페인 되게 성공했어요. 사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담배를 피는 거가 왜 늘어갔을까요? 쿨하다고 느끼는 거 청소년 입장에서는. 실제 영화에 담배를 피는 분이 멋있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도 흡연자였는데 끊긴 했어요. 흡연을 안 하면요. 직장 가가지고 대화를 못 해요. 야 우리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얘기하자. 거기서 직장의 모든 이런 정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도 거에 휘말려가지고 담배를 폈었는데 끊긴 했어요. 이 어렵죠. 그죠? 흡연, 마약 이런 거는 정말 레벨이 높은 설득 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그 공익 광고는요. 종교 기관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스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스님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몽크? 부디스 몽크? 스님? 스님 싫어? 머리 깎으면 시원하잖아. 네. 그래 아침에 시간도 안 걸리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은 환갑이 넘어도 스님으로 받겠다는 그런 캠페인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카피는 이겁니다.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는 스님이 되는 거예요. You wanna be? 예. 조지아에는 스님들 없잖아요. 이해 쉽지가 않아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목 닥치는 것도 되게 건강에 힘들고 이게 어려워요. 아무튼 이게 뭐 보면은 이 출가를 하라고 막 광고를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없나요? 스님도 구인 광고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로봇 스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김규식 교수님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조계종에서 종단 차원에서는 최초로 이제 공개 스님 모집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회사에서 진짜 자기 사원을 이렇게 공개 모집하기 위해서 뭐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른바 성직자에 있는 우리 불교계에서 그것도 가장 점잖다고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스님을 구하기 위해서 공개 광고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색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내부의 조계종 안에서의 속사정은 좀 이해가 될 만한 게
매년 출가하는 스님의 숫자가 계속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150명에서 13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줄었던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연간 100명도 못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교계도 계속 이 인력 교체가 되면서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 사찰에 있는 스님들이 한 14,000명도 되는데 네. 이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불과 몇십 년 지나면 다들 교체가 되시는데 그분들 대체할 만한 스님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어서 공개적으로 조금 멋쩍긴 하지만 스님을 모신다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광고를 낸 것으로 있어서 모든 신문이 좀 이색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요. 또 그 종단에서 이런 얘기도 들더라고요. 네, 인구 자체가 굉장히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여성 신도도 줄었다.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조계종 입장에서 출가하신 자, 이 어렵죠, 그죠? 네. 여러분 관심 있어요? 인생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Join us.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 타이완도 스님들 많이 없죠. 여기 Join us. 쉽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어려워요, 사실. 자, 그럼 이제 창의성, 광고를 여러분들 이해했죠? 이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창의성이 어려워요. 여러분 창의적이라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창의적인가요? 창의성의 기준이 뭐죠? 응? 새로운 거? 광고는 더 어려워요. 소설은 창의적인 거를 좀 가늠할 수 있죠. 근데 광고는 아까 아트이자 세일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광고가 너무 멋져. 근데 물건을 안 사요. 이게 창의적인 거예요?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이 광고는 좀 달라요. 그 이야기를 해보죠. 이거는 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서 역겨울 수 있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창의적이지 않은 광고가 나왔을 때는 사는 물건을 안 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보시면은 약간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산 우유 광고인데 잠깐 보도록 하죠. 저희들이 한 번씩 모았어요. 오늘도 함께 오늘우유 부산 우유. 오늘도 드셨죠? 네, 이 광고가 나오고 부산 우유가 안 팔렸어요. 이 의미가 없어. 눈에 띈 건 사실이에요. 스테레오타입을 담았지만은, 그죠? 근데 이게 나오고서 부산 우유를 누가 먹겠어요, 사실은? 광고를 안 하는 게 나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서울 우유도 유사한 걸 만들어 또 논란에 휩싸였죠. 이런 게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 이분이 소위 광고 천재라고 불렸던, 지금도 불리고 있죠. 이재석 선생님. 네,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만나서 이게 제 연구실인데 이제 인터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 사람이 만든 광고들로 상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좋은 이게 뭐죠? 이제 그 폴이죠, 폴. 이렇게 그 기둥 같은 데다가 담았죠.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총을 쏘면은 총이 너의 그 등을 겨누게 된다라는 반전 광고죠.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예, 이 부산 경찰청이랑 해서 경찰이 지켜줄게 캠페인도 이렇게 그네를 활용해서 했어요. 재밌죠? 아무튼 재밌는 분이고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알같이 달려가는 부산 경찰청 표현 되게 잘했죠. 사실은 이 난이도 있는 걸 흥미롭게 잘 했어요. 실제 부산 경찰청은 되게 뭐랬죠,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거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벽을 이용해서 이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죠. 재밌죠? 근데 문제가 여기 생겼어요. 이분이 과거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정치 캠프에 들어가서 광고를 했어요. 좋았는데 대통령은 못 됐죠. 그럼 이 광고는 창의적인 광고일까요? 창의적이지 않은 광고일까요? 이게 어렵죠.
제 지도 교수님이 옛날에 한 얘기가 광고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 광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 변하니까. 예, 정치인은 변하죠. 일반 제품과는 좀 달라요. 근데 이분은 아무튼 그 정치 광고의 세계에 들어왔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이런 광고였습니다. 레터만 나오는 광고죠. 창의적이죠. 창의적이라는 게 새롭다는 기준이면 상당히 창의적인 거예요. 하지만 제품은 안 팔렸잖아요. 그죠? 한번 광고들을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선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선거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 광고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의 캐릭터를 잘 살리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은 올드한 정치인들이 많죠. 그래도 항상 그 정치 캠프에 있는 그런 뭐죠? 자동차에 보면은 트로트 막 부르잖아요. 아니면 옛날 동요들 막 바꿔가지고 그런 것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TV 광고도 유권자들에겐 중요한 정보입니다. 각 후보들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광고에 그대로 드러나거나 은연중에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고석승 기자가 5 후보들의 TV 광고를 분석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 공개한 2번째 TV 광고의 핵심은 바로 얼굴입니다. 광고 내내 문재인 후보의 얼굴만 클로즈업됩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의 표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재인,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광고에는 안 후보의 얼굴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글자만 흘러 지나갑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TV 광고로 무엇을 전달하기보다는 광고의 파격 이미지를 안 후보에게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그래서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번 홍보 영상에 핵심 초점을 두었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번째로 선보인 TV 광고에서 어머니를 내세웠습니다. 서민을 강조하면서 달라진 보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내 엄마처럼 착한 사람 한번 잘 살게 해줘보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TV 광고 속에서 줄곧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재벌들 경영권 승계하는 거나 도와주고 그런 게 보수 정치가 아닌 거죠. 좋은 평가를 받았던 TV 토론의 이미지를 살리고 유능함을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정감사 당시 활동을 그대로 광고에 썼습니다. 940만 노동자들 허리 뒤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평소 의원 활동 모습을 통해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누가 승자가 된지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흥미롭죠. 장사가 안 되면 광고 탓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반대 의견도 냈죠. 나 때문에 선거가 진 게 아니다. 제품 때문이다. 이렇게 이분은 항변을 했어요. 어렵죠, 되게 상당히. 많은 광고를 하고 아까 그 보여준 부산우유처럼 매출을 더 떨어뜨린 사례도 상당히 많고, 애플도 최근에 그 사진 찍는 기능 잘못 얘기해가지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 다음 선거를 한번 보시죠. 대선 후보들의 광고 대결도 막이 올랐습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후보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4인 4색 광고 대결을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 광고의 제목부터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께입니다. 비호감 이유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도 이재명을 다시 봐달라고 편지로 호소합니다. 질문을 해주십시오. 이재명은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의 상처 대부분은 약자 편에서 싸우느라 생긴 것이라고. 민주당은 후속편에서 이 후보의 유능함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든 문제 생기면 척척 알아서 해결하는. 로고송으로는 세대를 아우를 노래를 골랐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선 후보로 성장하는 과정을 첫 광고로 그려냈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 후보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꾸라고. 국민은 윤석열을 불러냈고 국민은 윤석열을 키워냈습니다. 로고송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부각시키는 노래를 앞세웠습니다. 정의당은 라디오 광고로 심상정 후보에 대한 한 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회에 지워진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주는 정의로운 한 표입니다. 정의당이 거대 양당의 대안이라는 메시지도 로고송에 담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군 복무와 컴퓨터 백신 무료 보급, 거액 사회 환원 같은 이력을 내세우며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로고송에는 국민과 동행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자, 누가 이긴지는 아시죠? 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광고라는 게 새인 기술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동대문에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은 3D를 활용한 건데 뭐 키네틱 아트라고 불리죠. 보면은 이 LED 이렇게 디지털 스크린 튀어나오는 그 효과를 모터랑 같이 쓴 거죠. 그 DDP 근처에 이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재밌어요, 상당히. 뭐 놀랍죠. 이런 거 왜 하는 거죠? 이거 보고 코카콜라 사 먹을래요? 힘든 거죠, 그죠? 자, 이제는 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광고를 배워야 될지, 광고 심리학을 배워야 될지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인간의 복잡성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아까 얘기했죠? 잘못된 광고는 회사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의 기본은 사람에 대한 이해. 근데 이거를 광고주가 몇십억을 주고서 집행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죠. 사실 인간의 아까 복잡성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파리대 왕 로드 오브 플라이스를 한번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멀쩡한 소년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스토리로 변질되어 가죠. 복잡해요. 오징어 게임, 이게 왜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을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회상을 반영해서 그렇죠. 공감대를 가져가서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건 인간의 넓은 변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악해질 수도 있고 매우 착해질 수도 있죠.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장면인데 인간이 안드로이드보다 착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루커 하워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안드로이드가 인간을 살리는 장면으로 끝나요.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근데 뭐 나는 너의 인간들이 믿지 못할 것을 봤어 이렇게 쭉 하면서 대사가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인간 다음이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어서 상당히 인기 있었던 작품이에요. 이제 여기 해리슨 포드라는 지금 할아버지가 된 유명 배우가 나오죠. 이 배우가 이제 그 클리프 행잉, 그러니까 매달려 있죠. 여기 루커 하워라는 휴머노이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공포 이야기를 하고 노예가 되는 게 이렇게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I've seen things you people wouldn't believe. Attack ships on fire off the shoulder of Orion. I watched sea beams glitter in the dark near the Tannhauser Gate. All those moments will be lost in time. Like 죽기 전에 마지막 대사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생산 연도가 끝나서 이제 죽어가는 리플리컨트,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였는데 마지막 대사가 이랬죠. 참 재밌죠. 보면은 이 사람이 되는 게 뭘까라는 근원적인 성찰을 담고 있었고, 이 원제 소설 제목은 안드로이드는 전자양의 꿈을 꾸는가라는 제목이었었어요. 저도 몇 번 읽었는데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휴머니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는 인간의 변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카이캐슬에 나오죠. 연장 고쳐 써도 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도 나오죠. 인간의 감정은 변화하는가라는 복잡성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었는데, 우리 유지태랑 이영애가 나온 장면 중에 이게 있었어요. 보면은 우리 헤어지자. 이 연인이 헤어지게 되죠. 내가 잘할게. 헤어져.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그러고 나서 저 남성은 여자의 차를 못으로 쭉 긁어놓고 가죠. 네, 통쾌해요. 변합니다, 사람이. 변화가 어려워요. 아까 인간과 기계, 그리고 인간의 변이성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비인간과의 인간적 관계도 되게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캐스터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분이 표류하고 있죠. 톰 행스가 나왔죠. 너무 외로우니까 윌슨이라는 그 배구공 있잖아요. 배구공에다가 이제 얼굴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사물과 대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나 대화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대화하네. 혼잣말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는 사실 몸속에 대화를 하죠, 자꾸. 그래서 윌슨과 대화를 많이 하는 이런 이야기. 이 사람과의 대면 관계가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죠. 코비드-19 때도 별로 없었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사물과 대화하는 경우도 늘어나가 있죠. 놀랍죠. 이제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자, 인간은 복잡해요. 잘못된 이해는 마케팅의 대형 실패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자로서 특정 현상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를 많이 썼죠. 왜 마스크를 쓰죠? 일본 사람들은
먼지 때문에. 당시에 먼지 별로 없었잖아요. 예, 먼지가 별로 없어도 마스크를 썼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게 있었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코로나 이전 일본 뉴스예요. 나라 일본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쓴 이유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도쿄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띕니다. 花粉症がひどいのでしてます。国公立試験来週控えてるんでインフルエンザ対策 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마스크가 멋을 위한 소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유행에 맞춘 다양한 기능과 색상의 마스크는 무려 80종류나 됩니다. 見た目を重視したマスクが非常に好調な売れ行きです。累計で、お話ししますと、前年に対して約4倍の売り上げになっております。 다소 소극적인 일본 사람들의 성격도 마스크를 많이 쓰는 이유입니다. 人の顔を見るのが苦手なんで、つけた方が安心。 이 단체 미팅은 첫 만남의 쑥스러움을 덜기 위해 아예 마스크를 쓰고 시작합니다. 마스크 덕분인지 아무래도 말문이 쉽게 열립니다. 海外旅行ってどこ行ったんですか？はい。 한국을 가야지 싱가포르를 가네. マリーナベイサンズでしたっけ？いいな。 이처럼 마스크 착용자가 크게 늘면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도 쉽게 나온다고 하지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마스크가 없을 경우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네. 흥미롭죠. 사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마스크 여러분 지금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어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은 중학생들 막 놀리고 막 그래요. 놀랍죠. 과거에는 안 쓰면 놀렸는데 이젠 쓰면 놀리는 시대로 바뀌었죠. 이런 현상들이 이걸 피나머넌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현상은 그냥 존재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해석하는 거는 마케터의 아이디어인 거죠. 아까 루피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루피가 유행하고 있는 현상이 있으면은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소비자 심리학, 사회 심리학, 광고 심리학이죠. 왜 우리는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바꾸죠? 스마트폰을 몇 년마다 바꿉니까? 몇 년마다 바꾸? 3, 4년? 1년? 3년? 4년? 근데 저 옛날 것도 지금 작동이 잘 돼요. 지금 왜 바꾸죠?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걸 계획된 진부화라고 해요. 내가 딱 들고 있으면 우리 보면 사진기 구멍이 몇 개인가에 따라 딱 보면 보이잖아요. 옛날 거 쓰고 있네. 그럼 쑥스러우면 뒤집어 놓죠. 이렇게. 그죠? 이게 계획된 진부화예요. 마케팅이 이걸 하고 있고 많은 쓰레기들을 양산하고 있죠. 보면 이거 왠 창피해. 뭐 이런 거죠. 보면은 왜 사람들이 애견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이 답은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왜 고양이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이제 애견 호텔, 이제 비행기도 애견석이 있죠. 전 애견석에 항상 앉아가요. 거기가 안 팔리면 사람한테 팔거든요. 왜 사람 탈 돈을 내면서 애견석에 몇백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멍멍이를 데리고 갈까요? 고민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는 광고 심리학 기원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보시면 과거에는 광고 심리학이 별로 뜨지를 못했어요. 사회 심리학의 분파로서 존재했던 거죠. 근데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한 100여 년 됐어요. 현대 광고 심리학의 탄생이. 보시면 여기 광고 심리학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존 B 왓슨이에요. 이 사람은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인생의 스토리가 정말 소설 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존 B 왓슨은 후기 행동주의 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이 얘기했죠. 아기를 주면은 난 이 아기를 범죄자로도 만들 수 있고 대통령으로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자극 반응으로 사람이 형성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이 존 호킨스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의 바로 교수가 된 아주 영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 문제가 생겼죠. 이 사람의 조교였던 그 엘레나라는 사람이랑 로지 나이너네요. 로지 나이너랑 사랑에 빠져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당시에는 이런 어페어를 용납을 안 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됐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는 논문 출간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모든 논문은 불태워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제 교수직을 할 때 썼던 논문들밖에 없어요. 근데 집을 잃어버렸고 돈도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 광고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광고의 체계 자체를 바꿔놓은 인물이에요. 놀랍죠? 이 그 좀비 왓슨이 했던 실험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실험이에요. In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psychologists John Watson and Rosalie Rayner 로즐 라이너 얘기 나오죠. 이 사람이 이 조교였었죠. 이 애기들은 공포를 못 느껴요. 근데 엄마가 공포를 느끼는 걸 보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공포 학습에 대한 실험을 이걸 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철컹철컹 감옥에 가야 돼요. 걔도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기들 보면 막 걔한테 달려들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연합학습을 하는 거죠. 개 무서운 거, 뱀 무서운 거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무섭죠. 이 과거엔 이런 실험들이 막 가능했어요. 지금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돼요. 이제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조금 있으면은 뭐 이런 실험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